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60대 싱글입니다.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산지 얼마나 됐나 이젠 기억조차 흐릿할 정도로 오래됐네요. 저를 소개하려면 몇 가지 문장이면 충분해요. 박복한 년, 아들복 하나는 있는 여편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곤 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나오면 불쌍하고 가여워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복이란 복은 다 없는 삶을 살았던 저는 말년이면 팔자가 필 거라던 한 역술가가 해줬던 그 말 하나로 평생 힘을 내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드디어 역술가가 말해온 나이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 그 무렵 팔자가 피기는커녕 제 인생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 좋아질 거라던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에게 어쩌다 그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올해 나이는 60년 초반생으로 어느덧 환갑을 넘었네요. 아직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생한데 언제 제가 여고생에서 할머니라는 호칭이 당연해진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잘 실감이 나질 않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면 제 나이를 이따금 실감하게 됩니다. 제 인생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 보려 해도 어떻게 돌이켜봐도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훨씬 많은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살아도 된다 싶을 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겨본 적도 없이 살았지만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불행을 타고난 건지 저에겐 늘 안 좋은 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동안 정말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힐링이다 아니면 욜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도 하도 그 말을 하길래 뭔지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힐링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쉬는 개념이었고 욜로는 영어의 줄임말로 당신은 단 한 번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는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주의죠. 이런 걸 보면 우리 때와 너무도 다른 삶에 대한 방식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필수로 여기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했던 저와는 달리 심신의 안정이나 정신 건강까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겠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보이기도 하지만 입에 풀칠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저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조금만 일하다가 지치면 쉽게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듯 보였어요. 화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젊은 손님들의 자주 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 회사 그만두고 싶어. 나도 힐링하고 싶다. 친구들 다 해외 가던데 나는 여행을 못 가서 우울해. 나만 명품을 못 사서 자신감이 없어. 무리해서라도 외제차 살까? 저는 그런 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듯 책임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쩌고 보면 한편으론 지금 젊은이들처럼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 굶지 않는 것 외로는 다른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살았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오면 그런 것들은 사는데 아무런 중요한 것들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요.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매 순간 느끼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요. 저는 사남매의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도맡아 했죠.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첫째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주어진 운명에 따라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심한 당뇨를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어릴 적부터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 애들이라며 짓궂은 사람들에는 쉬운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양한 고난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 내 자존심쯤은 계속 밟아도 좋으니 그냥 남들처럼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제 꿈이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게 제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릴 때 제일 듣기 수치스러웠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 동네 아줌마가 했던 말은 아직도 상처예요.
뭘 믿고 애를 넷이나 싸질러? 없는 살림에 저렇게 애들 낳는 것도 학대야, 학대. 그건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희 모두를 다 욕보이는 말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는 말처럼 들려 그 말들은 늘 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저의 동생들은 이런 비극적인 말들을 듣지 않기를 바랬어요. 참 고단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밥을 먹어본 적도 원하는 만큼 잠을 자본 적도 단 하루도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 게 평생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는 자라고 해도 마음껏 먹으라고 해도 몸에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증세가 생겼어요. 책임감과 불안감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곳은 우리 가족끼리의 단단한 사랑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서로 몸을 가까이 맞대고 살면서 우리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 다양한 이야기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보다는 더 서로에 대해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쉼없이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쉬지도 않고 타이트하게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집에 돈을 보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이 있었다면 동생들 모두가 20살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홀가분해졌거든요. 무척이나 무겁던 돌덩이가 드디어 제 등 위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죠. 동생들이 모두 다 경제생활이 가능한 취업을 마친 후에는 예전처럼 몸이 부서질 정도로 살진 않아도 되는 날이 저에게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꿈꿔왔던 내 스스로에게도 돈을 조금 쓰는 삶이 시작됐어요. 숨통이 트인 이후로 저는 난생 처음 사치를 하기 위해 큰 맘을 먹고 나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비싼 파마로 해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출근길에 늘 지나가면서 봤던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거였죠. 그때 돈으로 6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저에겐 그건 상당한 일탈이자 사치였죠. 그 다음으론 역 앞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샘플만 쥐어짜서 트지 않을 정도로만 로션을 발라온 저를 위해 진짜 좋은 화장품도 구입했습니다. 그때 처음 산 립스틱통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을 정도로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남들에겐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했고 그간 수고했던 종료점이기도 해서 그 립스틱은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상과도 같은 의미였거든요. 호흡기에 안 좋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 매일 때려치고 싶던 그 끔찍했던 공장을 드디어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다음으론 공사 현장에서 도배팀으로 일을 배우며 막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멋져 보이기만 하던 화이트 칼라로의 취업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도배 일은 다른 직장들에 비해 일당도 좋았고 시간 활용도 자유로웠어요. 제가 그때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와 생업을 병행하기엔 그 일만한 일이 없었죠. 또 일을 가르쳐 주셨던 언니들이나 반장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요. 열심히 산다며 저를 많이 이해하고 아껴주셨어요. 도배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저에게 잘 맞는 일이었어요. 풀을 바른 종이를 공기 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부드럽게 밀어붙이는 일을 하고 완성된 걸 볼 때면 뿌듯함과 만족감이 샘솟았습니다. 제 손으로 저 울퉁불퉁한 균열을 메꿔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곳이 어느 순간 깔끔하게 바뀌는 걸 보면 마치 힘들고 울퉁불퉁하기만 했던 내 인생도 언젠간 이렇게 새롭게 덧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곤 했거든요. 도배는 첫 면과 그 다음 면이 가장 힘들고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벽지에서 다음 벽지를 정확히 패턴을 일치해서 붙이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조금씩 수월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공간이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해요. 도배 하나만으로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도배는 제 힘든 날들을 새로 덧칠해주는 대리 만족감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무척이나 좋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때 거기서 남편 재학 씨를 만났습니다. 재학 씨는 목수였어요. 보통 공사팀들은 거의 소개로 움직이는데 우리 도배팀이 가장 깔끔하게 일을 잘한다며 소문이 났고 재학 씨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항상 우리 회사를 불러 두 팀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꽤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강인한 체력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재학 씨가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제 음료수만 하나씩 따로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학 씨도 분명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도 재학 씨의 도시락이나 간식들을 미리 챙기게 됐고 그러고선 그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우린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안 되는 시간 연애를 한 우리는 서로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결혼식은 따로 없이 혼인신고만 올리고 함께 살기로 하며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재학 씨는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우리 가족이 보다 좋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 안정되게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명확한 꿈을 가졌던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평생 남의 공간을 위해서만 일을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내가 꼭 높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요. 자신만 믿으라고 하는 재학 씨는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꾸고 있는 꿈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성공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죠. 재학 씨와 저는 크고 작은 일에도 충분한 대화를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재학 씨가 많이 이해를 해준 게 많았지만요. 우린 정말 서로를 많이 아끼고 존경하며 살았어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재학 씨는 아빠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는데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이젠 내가 먹여 살릴 테니 당신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세요.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제가 충분히 공부를 마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만 사로잡혀 사느라 제 머리가 똑똑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고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재학 씨는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 늦깎이 대학 생활을 하게 도와줬습니다. 그에게 미안했지만 그는 제가 이제라도 저의 삶을 사는 게 본인이 일하는 낙이라며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우리 사이에는 아들 승연이도 태어났어요. 승연이는 저와 재학 씨를 딱 반반 닮은 외모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땐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빛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승연이가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하게 호흡이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한 번 숨 쉬는 텀도 다른 아이들보다 긴 것 같았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에 사로잡혔고 남편과 저는 바로 가장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재학 씨 어떡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뱃속에 있는데 학교나 다녀서 우리 승연이가 모든 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작은 아이의 몸에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문협착증이라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유문협착증이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위로 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위에서 이 음식물이 나가는 길에 길목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보통 이 질병은 아이들 1000명 중에서 2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승연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검사 결과를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갖고서 무리해서 학교를 다니겠다 생각했던 제가 문제였던 건지 아님 태생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질이 아이에게 이런 병을 유전시킨 건지 그날 밤 가슴을 퍽퍽 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승연이는 매일 구토를 했고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마다 기도를 했죠. 저에게는 제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더 큰 일은 이 병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승연이는 소화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걸 넘어 호흡까지 어려워지고 있었으니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결국 모았던 돈들을 깼고 가장 빠르게 승연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나도 해본 적 없는 저런 것들을 하니 대신 내가 100번이고 아프고 싶을 만큼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병원비의 압박감에 많이 힘들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승연이는 빠르게 회복을 했고 재발도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다 하고 나니 수많은 검사에 수술비까지 더해 많은 병원비가 쌓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보험을 들 생각도 못해서 그냥 다 내야 했거든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뒀던 것 중에서 사용을 해야 했고 아이를 위해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연이는 이 문제뿐 아니라 호흡기가 계속해서 낫질 않아 호흡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을 다 가지고 아이 치료에 힘을 썼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뒀고 아이만을 위해 살았고요. 아이 병간호를 하느라 남편 혼자만 외벌이를 했고 확 줄어든 수입 때문에 정말 빠듯한 삶이었어요. 아이를 어디 맡길 곳도 없었어요. 엄마는 멀리 사시는 데다 몸도 좋지 않으셨고 재학 씨도 어릴 때 양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들 승연이를 등에 업고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배는 할 수 없었죠. 위험하고 아이가 있을 공간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승연이의 호흡기를 어떻게 고쳤는데 다시 안 좋아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 포장을 하는 일을 다녔어요. 서서 하면 그래도 4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휘청거리며 제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잡아줘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 긴 지하철 계단 밑으로 승연이와 대굴대굴 구를 뻔했다는 사실이 아찔해졌죠. 당장 그만둬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 책임질 테니까. 재학 씨가 저에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낸 날이었어요. 재학 씨는 다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아이와 있어달라고 제발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승연이가 중학생 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겨운 병원 생활을 끝으로 승연이도 드디어 또래 남자아이들과 비슷할 정도의 체력을 갖게 되었어요. 우린 이제 다시 의지를 불태워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죠. 남편은 쉼 없이 일했고 저도 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그 다음엔 방 3개짜리 구축 아파트로 전세지만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승연이가 15살이 되던 해 이사에 성공한 우리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서 크게 성공한 삶이라고 서로를 다독여줬습니다. 우리 승연이는 정말 대단한 애였어요. 남들 다 아는 학원이나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도 한 번도 1등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아주 자랑스럽고 영특한 아이였으니까요. 승연이는 체육까지 잘해서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뭐든 한 번 시작하면 1등을 해야 하는 승부욕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봉사상도 받을 만큼 남들을 잘 돕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승연이가 17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 눈 좀 떠보세요. 보호자분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아빠,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우릴 향해 길을 건너오던 남편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던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심장이 뜯어질 것처럼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승연이를 가장 사랑해줬던,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은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장례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승연이는 저에게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라며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제는 본인만 믿으라며 저를 다독여 주더군요. 그 작고 연약하던 아이가 이젠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하는 소년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고 승연이는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걱정 한 번 안 끼치며 전액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갔어요. 그러고 승연이는 결국 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용돈은 줬지만 그 이상은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장학금에 과외비만 해도 넘쳐난다면서요. 승연이는 외모까지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그런 밸런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때는 정말 무슨 슈퍼마켓이 안 부러울 정도로 집안에 가득 쌓였거든요. 사실 승연이는 단 걸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가지고 오곤 했죠. 많은 여자애들이 고백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승연이는 여자애들의 마음을 받아주질 않더군요. 저는 승연이가 혹시나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취향을 가진 건 아닐까 속으로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안 만나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승연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신뢰했어요. 시간이 갔고 높아진 아들의 연봉 덕분에 마포구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까지 계약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선물이었죠. 아직 대출은 좀 갚아야 했지만요. 가구가 들어오기 전 계약 후 텅 빈 그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보니 마치 재학 씨가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재학 씨,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이래요. 아니, 내 집이래요. 내 집. 승연이가 우리가 말했던 꿈에 가까이 가게 하고 있어요. 함께 있었음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었죠. 친구들을 만날 때면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난 것 같다고 저를 축하해주곤 했습니다. 그 집에서 승연이와는 계속 같이 살았어요. 밥이라도 제가 챙겨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일 때문에 바빠 얼굴을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재학 씨가 죽고 나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자식 복은 있다. 말년에 팔자가 좀 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해주는 뻔한 멘트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상당히 힘이 되어줬어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말을 믿어야 했거든요. 그 말은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원천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그때 거기가 정말 용한 것 같다면서 아들이 의사가 되고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평생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니 더 공허했거든요. 승연이도 그만두길 바랬지만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 바로 건너편의 고급 주상복합에서 단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화일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도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깨가 도통 말을 듣질 않아서요. 그래도 그 대신 청소를 하면서 돈도 벌고 제 일상의 활력도 찾고 동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런 게 즐거웠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부끄럽다거나 창피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승연이도 어디 가면 숨기지 않고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이야기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제 스스로 경제 능력이 있는데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제 아들이 의사인 것과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승연이는 지금까지 충분히 저에게 감사한 존재였어요. 잘 커줬고 건강하게 자라줬고 큰돈 한 번 달라고 한 적도 없이 지금 집까지 제 명의로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런 아들한테 노후까지 책임지라고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살았어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세게 한 사람을 짓누르는지 너무나 잘 알죠.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인 제 아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걔만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요. 저는 저희 일을, 아들은 아들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에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미화 반장님이 부르시더니 오늘 배정을 해주셨어요. 당분간 맨 끝 동 좀 담당해줘요. 거기 담당하던 여사님이 글쎄 또 그만뒀어요. 아, 그리고 아시죠? 여사님도 펜트하우스층 조심하세요. 그 끝동은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었어요. 각종 오물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로 악명 높은 젊은 남자가 산다고 했죠. 저는 최대한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4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층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고층으로 전 단지에서 가장 비쌀 집일 거예요. 그런데 집 앞에 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개 배설물처럼 보이는 패드와 기저귀를 그냥 막 버려두고 쓰레기 봉투도 대충 던져놓고 잠그지도 않아 쓰러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복도와 계단에 모두 흩어져 있었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게 치워져야 복도를 닦고 치울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많은 미화 일을 해봤지만 그런 집은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살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건가 싶었죠. 그날도 또 그런 식으로 더럽게 쓰레기를 버렸더군요. 관리소장님도 그런 건 버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집에 따로 주의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어차피 제가 내려오는 길에 버리면 되는 거라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4일 연속으로 그 집을 치우는데 그날은 왠지 그 전보다는 적게 어질러져 있더군요.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치워주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변하나 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착각이었죠. 모든 호의가 늘 선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모든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탈의실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성큼성큼 관리사무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 누가 치웠어? 당신이야.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탈의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안에서 들어도 아주 관리소가 뒤집혔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람은 42층 남자였어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놀라서 바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당신이야? 당신이 4201호 앞에 청소했어? 네, 그렇긴 한데. 내가 당신한테 언제 쓰레기 버리라고 했어? 그것도 엄연히 내 거야. 당신 도둑년이야? 왜 내 거를 당신 맘대로 버려 왜? 아니, 쓰레기 봉투가 있길래 나는 그냥. 나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하긴 그따위로 무식하니까 그딴 일이나 하고 자빠졌지. 제 자식 같은 나이 같은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라고 했어 지금?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사람 돌게 하네?
미친 거야? 내가 왜 당신 자식이야 쪽팔리게. 하긴 당신 자식이 제일 불쌍하다. 저런 애미 밑에서 태어난 게 제일 불행하지.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줌마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남자의 도른 없는 말에 갑자기 예전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빠를 보며 능력이 없는데 아이만 낳았다고 욕하던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원래는 저도 다 잘 참는 성격인데 우리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니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만하시라고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에게 돌아온 건 퍽소리와 돌아간 제 얼굴만 기억에 남아요. 그 남자는 저에게 감히 청소부 주제에 자기한테 말대답을 한다면서 저에게 거침없는 욕설과 폭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속적으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고를 당하면 그런 기분이겠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떤 사람도 말릴 수도 없었고 저도 저항도 제대로 못한 채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눈을 감고 그저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랬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오고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큰 충격과 신체적인 상처를 입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원에 말이죠. 응급실로 끌려가 입원하게 된 제가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정신이 없다면 결코 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살짝 떠서 본 아들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저에게 괜찮냐며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소문을 겪을까 걱정부터 됐으니까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엄마, 제발 엄마 좀 생각해. 나 말고 엄마 좀. 미안해요, 엄마. 몸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해자 측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당히 격양되어 있었죠. 저는 당분간 집에서 쉬기로 했고 아들도 그 시간을 저와 보내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출근하라고 아들을 몇 번이고 말렸지만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했어요. 아들 고집은 절대 꺾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제가 얼른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들을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웬 젊은 여성이더군요. 아들을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너무 놀래서 얼른 방에 들어가 대충 초라하지 않게 치장을 하고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말 밝은 목소리로 크게 인사를 한 그 여성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죽까지 낑낑거리며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고선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혼자 3년째 승연이를 짝사랑 중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당황한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승연이가 연락도 안 받고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게 됐다면서요. 아들은 그런 그녀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어떻게 알고 온 거냐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 귀찮다면서요. 저는 찾아온 여성을 흘깃거리며 살펴봤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요. 딱 봐도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게 티가 나는 외모에 잘 웃고 모난 부분 하나 없이 잘 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 짝으로 너무 탐나는 그런 상대였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더 그녀는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내가 보기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면 어떨까 하고 아들에게 마음을 살짝 떠보니 승연이도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회복을 하고 아들이 휴가를 갖는 3달 동안 우리는 둘보다 셋이서 보내는 시간도 종종 가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들은 그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다 나았고 이제 마음의 상처와 기억만 회복하면 된다 싶었죠. 분명히 다 나은 것 같았어요. 아들도 짝을 찾은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산책을 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걷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아들을 따라다니는 그 아가씨도 함께요. 그렇게 셋이 함께 걸으니 참 좋더라고요. 아들에게도 좋은 여자가 마침 생긴 것 같아서 감사했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다 알았는데 함께 슬퍼하고 격분해주는 것까지 모든 게 예뻐 보였어요. 잠깐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며 일부러 둘이 있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저는 길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곤 다가오는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더 다가와서야 그가 누군지 눈치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4201호 그 남자의 얼굴 윤곽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과호흡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고 조금씩 점점 몸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추워지는 듯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죠. 야, 이렇게 멀쩡한데 감히 나를 고소해? 무식한 아줌마야. 너 내가 사기죄로 쳐넣을 줄 알아? 그 남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 발 한 발 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재학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현이는 뛰어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완전히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질 만큼 승현이 심장도 뛰고 있었어요. 누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부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쪽은 아래 위 예절도 못 배웠습니까? 화가 난 아들은 4201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아들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승현이 앞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듯 철퍼덕 누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제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같은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승현이는 경찰을 한 번 더 불렀고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또 한 번 가게 됐죠.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의 환자였습니다.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한 환자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많이 악화되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병원으로 가면 또 기다려야 하고 대기의 예약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승현이가 휴가를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밀리게 되면서 엄마는 너무 아파한다고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만 했죠. 그러면서 저를 향해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당신 엄마는 중요하고 내 엄마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아들의 말에 남자는 오열하다시피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우는 그 남자를 보니 그 사람도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자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너무 싫지만 그 어머니도 저 때문에 아들의 의사로서의 자질에도 피해를 끼칠 수는 없다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집 앞에 놓였던 기저귀들도 패드들도 모두 다 어머니 거였고 약을 먹으며 선망 증세가 있어 쓰레기통을 막 뒤져두고 집의 주요 문서들을 어머니가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그걸 제가 또 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자꾸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똑바로 살겠다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잘 되길 바라는 아가씨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참 마음에 쓰였죠. 그런데 그 아가씨는 정말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저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음날 한아름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찾아왔나 싶었어요. 아들도 이제는 그 아가씨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잘 만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그 어머니부터 수술해주면 좋겠다고요. 악어의 눈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를 했고 그 이후 가해자의 어머니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4201호는 폭행상해 죄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옥에 가고 나면 혼자 계실 그 남자의 어머니까지 걱정이 되더군요. 참 오지랖이죠.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결국 저는 합의를 진행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201호는 처음에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엄마가 수술을 받은 이후 합의를 해서 다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저에게 손으로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전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전혀 읽지 않다가 너무 많이 쌓였길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나 읽거나 보자는 심정으로 펼쳐본 편지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천천히 그 남자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 남자도 평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더군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는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구질구질하거나 불행한 일은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 삶은 너무 가난하고 불행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삶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보니 부자들도 그렇기만은 한 건 아니더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4201호 남자의 진심을 담은 편지들을 보면서 결국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평생 미워하는 것보단 용서하는 게 저를 위해서도 맞는 해답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큰 상처도 서서히 아물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청소 일은 쉬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힐링과 욜로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싶어졌거든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참 많이 변한 시기가 그때부터였어요.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게 그냥 살아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연속으로 터지더군요. 아들을 따라다니던 아가씨 있죠? 그 아가씨와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했지 뭐예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네요. 아들이 짝을 만난 것도 기쁜데 할머니까지 된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 지금 재학 씨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요즘 매일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나쁜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건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단,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제 인생은 지금 예쁘고 깔끔한 도배지로 잘 바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괴로울 때 노후에 팔자를 필 거라는 그 점쟁이의 흔한 문장 한 줄이 저의 희망의 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홀로 힘들어하기보다는 믿고 싶은 미래를 하나 정하고 그 끈을 길을 삼아 걷고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도 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사세요. 아니,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에 연고 하나쯤 바를 수 있는 일은 가지고 살아요.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없는 것보다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 테니까요.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술가가 한 말을 철석같이 믿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날들이 왔잖아요. 축하드려요. 그런 아드님을 둔 건 정말 큰 행운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런 아드님이 태어난 건 사연자님의 똑똑한 지성과 아버님의 마음씨를 닮은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정말 큰 사건을 겪으셨는데 사연자님은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딛고 더 긍정적인 기운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마음의 법칙도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그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지옥으로 가져갈지 따뜻하게 가져갈지 오늘 사연자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셨던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위로튜브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